자, 여기 그 채팅에다 내용들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일일이 보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세하게 상담은 못 드리고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 그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금 얘기인데, 세금 처음부터 들으면 머리 아프니까 그거는 조금 뒤쪽으로 빼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부터 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3시 50분까지니까 예전에 가끔 본인 상담 안 해줘서 삐져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미리 설명 드리고 50분까지니까 나중에 빨리 오셔가지고 질문 빨리 하십시오. 네. 자, 지금 암사동 아파트 관련돼서 매수 문의 주신 것 같은데, 명일동에 있는 9단지랑 명일 4만, 그리고 고덕 중에 어디가 좋을까, 또 분당하고 청구 1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면은 좀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밑에 동탄 이신도시 미분양 아파트 줍줍 투자 뭐 요것도 같이 답변 주실 수 있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지목할까요? 예. 효선 의원님께서 지금 강동구 쪽의 동향이나 분당에 있는 아파트 요 얘기들 좀 전체적인 동향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제가 충분한 설명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암사동, 명일동, 명일 9단지랑 명일 3만 그리고 고덕 쪽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강동구 쪽 좀 동향을 보면은 전년도에 송파구가 같이 강동구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같이 좀 입주 물량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컸었는데 지금 이제 고덕 쪽 같은 경우에는 둔촌주공 얘기할 때도 고덕이랑 같이 뭐 동일하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명일동보다는 그냥 고덕 쪽이 조금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좀 따로 추후에 좀 더 사전 조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 정자동 청구 1단지 말씀하셨는데 청구 1단지도 제가 이제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이후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3월 정도부터 한 5월 달까지 분당이 1기 신도시 그 정책 이슈 때문에 좀 굉장히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분당에 대한 문의들을 조금 종종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국토부에서 올해 2월 안에 지금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방향성과 그 관련 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구획을 나눈다거나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시기가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위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탄? 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답을 드리면 명일 9단지나 명일 4만보다는 고덕 쪽을 선택을 해라라고 명확하게 좀 주신 것 같고요. 또 정자동이나 분당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시장을 보면서 모니터링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기타적인 내용들을 또 추가적으로 본인이 또 리서치도 또 하고 나중에 또 행사 있으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탄 2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은 다주택자예요. 좀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신도시에 요즘에 미분양 아파트 줍줍 그리고 여기 GTX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런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은 예, 다주택자시기 때문에 일단 실거주 계획은 없으신 걸로 좀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제 투자 목적이실 텐데 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그 줍줍 투자 자체는 뭐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일단 그 뭐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동탄 지역에 그 많이 좀 알려진 아파트들이 최근 한 40% 정도까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양가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좀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GTX랑 연관지어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GTX 개통 시점에 맞물려서 그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그 뭐 3기 신도시라든지 다른 이제 공공주택 택지 개발에 대한 공급 여건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미분양 줍줍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투자 목적이시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그 매매 시장을 통해서 갭으로 하셔도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주택이기 때문에 일단 청약 시장은 무순위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동탄 이기 신도 제가 뭐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투자기 때문에 이제 여러 옵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은 이제 그 신중하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비슷한 서로 답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무지개님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당진에 대지를 구입한 지 한 14년 정도 된 대지고 매입가보다 올라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양도 세금이 50%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궁금해 하시니까 요 내용 밑에 것도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1주택자 미분양 분양권 자금 대책에 대한 대출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뭐 요번엔 거수를 하셨습니다. 김현성 위원님께서 설명드린다고 하네요. 네. 일단 당진에 있는 대지, 그냥 나대지 상태인 것 같은데요. 당진이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좀 문의가 많아서 그때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다행히 지금 차익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구체적인 좀 주소를 지번까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나대지 상태이면은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세율 플러스 지금 현재로는 한 10% 정도 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은 좀 세금적인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매각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를 해놓고 매각을 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지금 뭐 지목이 전인 상태라면은 그거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 세제적인 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잖아요. 형질 변경을 할 때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건축까지 짓게 되면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다 양도세 할 때 필요 비용으로 이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개발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부의 그 지분을 증여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자라던가 자녀한테 일부를 증여한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이제 각자의 그 차익만큼 내게 되기 때문에 전체 양도액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정확한 지번이 있어야 거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이 가능할지 그리고 가족 관계들을 또 따라서 절세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좀 이거는 주소를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면 지금 이 분양권이 1주택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분양권을 구입을 하신 건가요? 혹시 무지개님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네, 아까 저희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청약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고 특히나 뭐 마이너스 피가 나온다거나 뭐 줍줍 같은 것들로 미분양권을 사는 거는 좀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지금 특례보금자료론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처분 조건으로는 특례보금자료론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만약에 매각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걸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양권 단지의 그 납부 조건들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납부 스케줄에 따라서 계약금만 넣고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권 단지를 정해놓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특례보금자료론이 가장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추가로 설명할 다른 시각 있을까요? 말씀하신 게 이게 어쨌든 지번을 알아야 정확한 이제 판단이 가능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셨을 때보다 사업용 토지로 이제 양도하셨을 때 양도세를 좀 절세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대지 같은 거는 주차장 용도로 변경해서 뭐 활용을 좀 하신다거나 그리고 이게 무주택 기간이 한 2년 이상 되시면 그러면 또 이제 주택이 건축 가능한 땅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서 절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브리니님 질문인데요. 청약 관련된 질문이에요. 무순위 청약 자격 중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은지 서울 지역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난 공공 분양 중에 일반 분양도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지. 그다음에 뭐 청약 가입자는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주택자인데 좀 갭으로 한 4억 정도 갭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생각하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하고 강남에 있는 빌라 가격이 비슷하면 투자 목적으로 어느 쪽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윤지혜 수석연구원님이 1, 2, 3번 다 있는데 다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찝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에서 그 무주택 그 세대주 이 요건은 규제 지역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4개구 빼고는 비규제 지역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 구성원 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예, 이건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이건 공공분양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혹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고요. 그리고 이 저축 가입하신 부분 종합저축으로 갈 때 뭐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청약에서 당첨될 때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점제입니다. 가점제와 관련해서 가점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제 추첨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추첨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순차제 방식으로 하는 게 이 종합저축에서 이제 청약저축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이제 납입 횟수 그리고 납입금, 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종합저축은 그걸 이제 다 아우르는,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불이익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데 서울 지역에 이제 구축을 갭으로 산다. 그럼 4억 정도 갭이 나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도대체 어디 지역을 설명하시는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실 때 크게 한 4가지 정도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시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시세 하나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급매물가, 그러니까 이제 호가라고 하죠. 그 가격,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분양가입니다. 그 분양가가 주변에 신축이 얼마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전세와 관련된 이렇게 4가지 층 구조로 돼 있는데, 분양가는 향후에도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매가가 이제 급매물가 부분들을 보시다 보면 전세와 격차가 좁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 생활권에서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들이 지역별로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서초 같은 데는 쉽게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조차도 20% 30% 가격이 싸지면 전세가와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좁혀지면 사실 한 4억 원, 5억 원 수준에서 사실은 서초에 입성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전세가가 작년에 빠졌습니다만 앞으로도 쭉 빠질 거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서울 쪽에서는 공급량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단기간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그래서 한 30% 올랐는데, 그게 작년에 이제 되돌림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규 계약건에서 과도하게 좀 올려받으셨던 분들이 문제인 거고요. 사실 5% 상한제에서 올리신 분들은 되돌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4억 정도의 갭은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적정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강북의 아파트와 강남의 빌라 가격 비슷하다고 하면 당연히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금성 문제도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세가 오를 때 따라갑니다. 빌라는 따라가질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재개발 호재가 있으면 따라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사실은 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그 거래가 어렵다는 거죠.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만 나오기 어려운 시장이 비아파트 시장이라서 그 지역은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있었던 거 몇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뒤에 질문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재건축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일 뿐더러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무조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다 무산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는
꾸준히 오른다라는 전제가 아니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 뒤에 그 질문 주셨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다 무산됩니다. 일단 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의 주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적정 마진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는 꾸준히 올라줘야 되고요. 최근에 50층, 60층 이렇게 인하가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런 건물들은 향후에 40년만 쓰고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간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재화를 샀는데 30년만 쓰는 물건, 그리고 어떤 재화를 샀는데 50년, 60년 쓰는 물건은 가치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재건축 쪽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관련돼서 국회대로 공원화 수혜지 3080 공공복합 개발 인근의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 매도하는 게 좋을까? 근데 화곡동하고 이 국회대로하고 조금 연관성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다주택자 이야기 주셨잖아요. 천사분께서 3주택자인데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 어떤가? 요 두 개 같이 묶어가지고 정보연 위원님께서 뭐 상업용 부동산도 잘 아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략도 주셨으니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승리님께서 해주신 그 금년 5월에 완공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화곡동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보유 또는 이제 매도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그 이 오피스텔을 애초에 투자하실 때 목적이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셨는지 아니면 이제 원활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후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월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이제 원활한 현금 흐름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오피스텔이라는 유형을 이제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화곡동 일대가 이런 임차 수요가 좀 그 왕성한 이제 좀 지역이긴 합니다. 이건 좀 긍정 요인으로 생각은 되지만 일단 좀 불안 요인으로는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뭐 재작년까지 그 아파트를 비롯한 이쪽에 좀 규제가 많이 좀 겹겹이 쌓여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했던 준주택 상품들에 대해서 그 풍선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규제를 피해서 오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선택지를 이제 택하게 된 건데요. 그로 인해서 아마 이제 공급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 좀 낮아진다라는 불안 요인이 하나 있어서 일단 저는 장기 보유에 적합한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고요. 이게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는 지금은 파악은 뭐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이자율 수준에 적정한 이제 그 월세 수준으로 임차를 맞출 수가 있으면 뭐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맞춰 놓고 나서 수익률을 좀 적정 비율로 역산시킨 매매 가격으로 일단은 좀 단기 보유 후에 매도를 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그 철저하게 그 이제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제 현금으로 좀 이렇게 뽑아 먹는 형태라서 감가에 좀 취약하거든요. 대지 지분도 좀 적고 해서 그 좀 보유에 따른 실익을 맞춰 놓은 다음에 단기 매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천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3주택자신데 남편이 이제 63세시고 본인이 58세십니다. 그 두 자녀분이 대학원생이신데 앞으로의 그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일단 그 보유하고 계신 그 세 채의 주택을 그 미래가치 순서대로 좀 나래비를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유 가치가 뭐 미래 가치가 약한 것들은 요새처럼 그 만약에 규제 지역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면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지금 시점에 처분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림하게 가져간 다음에 그 현금화된 자산을 가지고 다시 주택 시장에 들어오실 건지 아니면 뭐 작은 상가 시장으로 가셔도 되고 이 주택 규모가 가격이 뭐 굉장히 고가라고 하면은 꼬마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두 자제분께서 대학원생이시면은 뭐 이제 출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하면은 아마 이제 주택 증여에 대한 뭐 생각이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 채 주택을 미래가치 순서를 한번 매겨 보는데 이 세 채 다 우량하다. 뭐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할 정도로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적정한 시점에 이거를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신 다음에 아예 이제 주택 취득 목적으로 새 부동산을 이제 사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아파트인지 뭐 빌라인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제 규제가 더 풀리고 하게 되면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보유 부담이나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가져갈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더 높은 물건이면 지금 현재가 10억인데 나중에 15억이 된다라고 하면 가져가야겠지만 8억 9억으로 떨어질 물건이면은 가격이 높은 현재 매도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이후에는 뭐 양도 뭐 매도 여부, 증여 여부 이걸 좀 고민하시고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이것까지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코멘트를 하면 이게 3080 공공 복합 개발 인근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그 사업구역에 포함이 되면 이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5월에 완공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 복합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 개발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2021년 6월 29일 이전에 등기가 됐어야 그래야 이제 입주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구역 바뀌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시세 차익 고려하셨을 때는 이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려진 없겠죠. 이게 개발 사업이 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좀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님은 파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리고 천사 그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얘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3주택이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게 어떤 가치를 나열해야지 똑같은 세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진짜 투자 뭐 증권이나 또 리서치나 또 은행이나 또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소위 그냥 뭐 소위 부동산 가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고객들이 아니라 진짜 수요자들하고 진성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아마 뭐 만나시려고 하면은 시간 상당 부분 걸려요. 그래서 내용들 잘 참고를 하시고 뭐 고액자산가나 이런 분들도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이니까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되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일반적인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답변 정도 아니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펜서 분이 30대 직장인인데 요즘 평촌 신도시 조금씩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4억 5천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재밌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한 1억 5천이 빠졌고 19년 대비했을 때는 1억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뭐 모니터 많이 하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김효섭 의원님 제가 지정을 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관련해서 생애 최초 80% 이용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떠냐라는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평촌 신도시가 지금 19년도에 아마 3억 5천이고 고점이면 21년 말 정도 될 거예요. 그때 한 6억 정도 됐다가 지금 고점 대비 한 25%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평촌이랑 같은 수급권을 보면 뭐 안양 쪽이잖아요. 안양이나 뭐 광명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지금 19년부터 21년까지 거의 30% 이상 올랐던 지역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이제 정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TX 수혜 때문에 거의 2달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던 지역들이 인데 평촌은 그 후광을 좀 받고 또 워낙에 좀 좋은 지역이니까 구도심이고 또 학원가들이 잘 밀집되어 있어서 좀 꾸준한 수요들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4억 5천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광명이나 이런 지역들이 보면은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좀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4억 5천만 원이면 최근에 좀 호가를 보면은 뭐 광명이라던가 아니면 좀 멀긴 하지만 인천, 송도 이런 지역들도
경우에도 거의 이 정도 가격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30대 직장인이고 지금 DSR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와서 이걸 활용해서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다가 뭐 인근에 좀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으로 평촌을 꼽으신 것 같은데 좀 목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실수요 목적이라면 평촌 신도시보다는 뭐 광명이라던가 안양 쪽 좀 물건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 목적이라면 사실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다시 상승 시기가 돌아오면은 투자 목적이 좀 강한 아파트들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역시 광명이나 아니면 인천, 송도 이런 지역들이 투자 수요가 늘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지역을 넓혀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저희 이제 회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해서 집 구입을 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활용했다가 좀 더 좋은 대출 조건이 나오면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내 집 마련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지역들을 보시되 꼭 여기 평촌 신도시보다는 조금 지역을 넓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평촌 신도시만을 딱 콕 집어서 보면은 사연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특별한 그 사연이 있지 않으면은 조금 더 시각을 좀 확장해서 보는 거에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평촌 신도시의 교육 때문에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계획들이 조금 더 있다라면 시각을 조금 더 넓게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뭐 지인들이라든지 설마 그 뭐 동료 후배들한테 뭐 머리 뜯길 일 없을 정도로 뭐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잘 뭐 참고를 하셔서 얘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번 그 돼지님 그 질문인데요. 저희 집이 수원역 115-3 재개발 지역인데 가격이 너무 싸고 쌉니다라고 주셨고, 나름의 굉장한 사연이에요. 2007년에 청약 통장이 있고 또 무주택자고 거기에 제일교포예요. 네, 거기에 근데 이 국내인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국적은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동양보다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김예린 변호사님이 좀 답변을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제가 이거 아주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청약을 고려하셨던 건 아니고 이제 외국 국적이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재외 동포셨죠. 근데 재외 동포인데 이제 그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되면서 현금 청산자가 되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현금 청산금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러니까 국내인과 다르게 이제 국제법 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됐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 재개발 지역인데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재개발 구역에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재개발 사업 다 되면 새 아파트 분양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게 여기 문의 주신 청약 하셔가지고 뭐 받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투자하셔서 입주권 받으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그 수원 근처에 그 어차피 청약을 받거나 뭐 내 집 마련을 하실 계획이라면 이미 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기다리셨다가 입주권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청약 관련해서 사실 제일교포신데 한국이다 이렇게 되면 저도 정확하게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해외 거주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일정 부분 국내에 거주해야만 청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예외 사유가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또 한국에 살고 이제 그 세대주만 뭐 외국에 산다거나 뭐 이런 경우엔 또 청약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뭐 청약을 어디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원 근처에 어차피 뭐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셔서 청약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 있으니까 여기서 입주권 받으셔가지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난이도 어려운 걸. 네. 뭐 재개발 지역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게 보유를 하셨다는 건지 지금 거주하시는데 좀 너무 싸서
사도 된다는 건지 그게 조금 헷갈리는 게 있고요. 청약 쪽 관련돼서 첨언을 하자면 그 국적이 그 다르시고 근데 이제 국적은 한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약할 때 그 우선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그 지역 우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대를 못 받으시는 부분들 그거 설명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요 그 국적 부분들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관련돼서 어떤 청약 우대 사항들은 저 경제 자유구역 가시면 특별한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혹은 재외교포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지역 그 행정구역에 대한 우선권, 그 지역에 몇 년 살았냐, 혹은 그 지역에 거주하냐, 이게 경쟁 발생하면 거기서 우대 조건에서 아마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정부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특별한 차별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거보다는 특별한 우대하지 않습니다. 예, 재외교포라고 해서. 예. 뭐 좋은 거 없대요, 별로. 네. 자, 그 9번 질문인데 블루예요, 블루. 네, 블루님께서 이거 내용 질문 자체도 되게 블루한 그런 느낌이라. 전세 보증금이 내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언제 회복이 될까요? 몹시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최근 그 역전세 문제도 있고 이게 뭐 10억에서 5억 빠져서 5억 돌려주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최근 문제가 된 건 10억에서 5억에 들어올 사람도 없고 아예 그냥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조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세에 대한 동향들, 뭐 입주 물량들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윤지혜 수석께서는 왜 요즘 이런 그 회복세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답변 주시면은 좀 동향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기본적인 전세 거래는 4인 간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정부가 개입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임대인이 사실 어떤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사실 특정 시기에 원래 반환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로 치면 그 세입자는 그 예를 들어서 10억 원인데 뭐 7억 원에 해당되는 전세금을 줬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임대인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최근에 이제 전세 보증금 추이 이제 분석한 부분들을 보면 임대차 3법 그러니까 2020년 7월이죠. 그때부터 해서 한 2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으로 봐도 한 30%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 급등 과정에서 보증금을 신규 계약으로 하신 분들은 상당한 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 거품이 안 꼈냐 하면 거품이 상당 수준 꼈습니다. 꼈고 그게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전세 대출 받는 이자 대비 월세가 차라리 싸니까 월세 쪽으로 수요가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사실은 버티질 못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회복이 될까 하면 그렇게 그 급격하게 오른 건 항상 되돌림이 됩니다. 세종시만 보셔도 알 수 있듯이 혹은 우리가 인덕원 쪽을 보시면 갑자기 뭐 몇 개월 만에 2, 3억씩 오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되돌림이 한 번씩 있는데 그 되돌림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회복되냐면 결국은 월세값이 꾸준히 올라서 지금처럼 꾸준히 올라서 전세 대출 받는 이자 그거 대비 거의 비슷해지거나 혹은 조금 싸질 때 그때는 다시 전세로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일단 요 부분들이 회복되는 경로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꺾여서 침체되면 오히려 전세값 월세값은 오릅니다. 근데 앞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하반기까지 해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세값은 올해 내내 상당히 안정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떨어진 수준에서 안정이 될 거다 수준에서 보시면 전세 보증금 회복은 요 정도 원래 그 높게 하셨던 가격 수준에 대한 회복은 3년 정도는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올해 내에 요 원래 받으셨던 전세 보증금 회복은 특히 신규 계약으로 하신 분들은 회복이 어렵다 정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전세 회복에 대한 그 앞으로의 예상 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10번 해피님께서 청량리 롯데 분양 아파트 거주 요건의 소급 적용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 그 답변이 되실까요? 네, 네, 이거 아마 전매 제한 실거주 폐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는 맞아요. 이미 분양한 단지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분양 상담사한테 물어보면 뭐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려면은 주택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법 개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거주까지가 좀그 입주까지 기간이 좀 넉넉히 남아 있으면 그 안에 법 개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정책은 나왔는데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급 적용이 된다고 나온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소급 적용 관련돼 가지고 뭐 안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건 된다고? 애매하다. 조금 더 예. 소급 적용은 되는데 약간의 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뭐 좀 세부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따가 뭐 명함을 받든지 뭐 어떤 거 하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음 넘어갈게요. 그 분당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궁금해하시네요. 예. 그리고 이 분당하고 좀 연결선상이 있어서 그런지 강남의 신축이 어느 가격까지 내려갈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내려갈까요? 그 윤지혜 수석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 어디가 제일 좋아요? 네. 분당이요? 분당에서 판교가 제일 좋죠. 아니면 이제 정자동인데 뭐 결국은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곳이냐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한 거고 뭐 1번부터 저도 답변을 드릴게요. 거주 요건 소급 적용 됩니다. 근데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되면 뭐 본인도 거주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됩니다. 이 거주 요건은 지금 폐지 수순이에요. 약간 조정하려다가 아예 폐지하는 수순이라서 거주 요건은 뭐 언제 입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급 적용돼서 폐지됩니다. 아직 국회에서 이 부분들이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요 분당 쪽 뭐 매수 동네 제일 좋은 곳은 항상 제일 비싼 곳이라서 당연히 이제 판교 아까 설명드린 정자동 일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데는 당연히 판교죠. 거기는 이제 소득 수준이 사실 받쳐주는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뭐 그 부분들이 계속 지금 보시면 저희 통계 쪽에서 안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작년에 용산 안 빠졌고요, 서초 안 빠졌고요, 강남구도 안 빠졌고 판교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 가보시면 이 지역들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금융 충격, 금융위기 이럴 때는 이 고가 지역들도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이례적으로 대출 안 받는 시장은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출과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충격이 강한 시장들이 어디냐면 서민들이 사는 곳들, 그쪽 지역 중심으로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갭이 벌어졌잖아요. 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이. 그러면 고가 시장이 내려올지 중저가 시장이 다시 따라잡게 할지에 대한 판단은 경제가 연착륙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바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신축은 어느 가격까지 내려갈지 궁금합니다 주셨는데 강남 신축 서초구를 설명을 드리면 레미안 원베일리 최초 분양가가 5,800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지금 급매물들이 한 20% 30% 싼 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이었고요. 주변 시세는 평당 1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분양가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통제받은 분양가 수준. 그래서 평당 한 6천에서 한 7천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강남 신축은 입주와 동시에 평당 1억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가격선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궁금증은 분양권을 말씀하시는 건지 입주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강남 쪽이 앞으로 평당 지금 평균은 한 7천에서 한 8천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억을 못 찍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 주변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언제 시점이냐의 문제지. 결국은 평당 1억을 찍을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구, 서초구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 내려가는 수준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 통제받지 않은 분양가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긴 한데 그 신축이 입주하면서 결국은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 분양가 수준을 크게 벌리진 않을 거다. 기존 그 가격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데 매수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자재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공사비 올라가고 조달금리 올라가는데 이 금액이 다운되면 개발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진입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항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빛을 봅니다. 한 3년, 5년 뒤에.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면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요. 지금 올해 상반기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계속 움직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상력이 지금 매수자한테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결정도 하셔야 나중에 이제 한참 오를 때 추격 매수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1번 질문은 그 김예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정보현 위원님께서도 요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 매수 시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 하고 또 나인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대책 추가 규제 해제 정책과 새로운 촉진 정책 무엇일까? 요거 두 개 같이 한 번에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데 매수 시점 알고 싶습니다. 그 윤영구 의원님 말씀해주신 거랑 이제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그 사실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조합원 지위 양수도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외의 경우에 해당될 때만 이제 제한적으로 좀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곳들은 사실 이제는 일반적인 이제 양수도가 가능해서 그 사업 단계별로 그럼 언제 진입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가는 게 가장 남는 게 많은 건지 뭐 중기 말기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이제 각각 진입 단계에 따른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저희 그 회사 고객분들이랑 상담할 때는 저는 이제 초기에 좀 제한하는 성향은 개인적으로는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고 이게 이제 입지나 사업성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초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암만 이제 제값을 받고 엑시트 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제 사업 시행인가 그 수준에서 이제 초중기 정도 그때가 아마 제일 나을 것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사업장마다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는 이제 그때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 색깔들은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인스님이죠. 그 부동산 대책의 이제 추가 규제 해제 정책과 새로운 촉진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점은 이제 4개 행정구가 남아 있죠.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4개 행정구가 해제가 되는 것이 남아 있고 이건 아마 그 원희룡 장관께서 그 99도와 100도가 1도 차이지만 이제 끓는 점이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시장에서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 아마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역적인 측면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을 규제를 푼다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고 나머지 측면에서는 이제 그 완화해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감면해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뭐 입주하고 나서까지도 미분양 이제 분양이 다 되지 않았던 곳들 이제 특정 물량 같은 경우는 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단지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요를 좀 진작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지금 이제 두 채라고 좀 규정을 좀 해놓고 있는데
분양이나 또는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도 완화될 수도 있겠고, 뭐 대출 규제 완화는 대부분 풀었지만 이제 큰 틀에서 DSR은 유지하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건 뭐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긴 합니다만 뭐 그 여지도 하나 있긴 있고요. 그리고 뭐 일시적 이주택 이제 뭐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 시점을 완화해주기도 했는데, 뭐 이것도 이제 계속 그냥 가져갈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증여에 따른 자산 이전 시에 뭐 2월 과세는 이제 10년으로 올해부터 늘어나긴 해서, 사실 이제 양도를 감안한다고 하면 수증자가 보유 기간이 일단 미니멈 10년 돼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긴 한데, 관련된 이제 뭐 뭐 보유나 취득에 따른 세금도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아직 풀 거 많은 것 같네요. 그 청약안에서는 글쎄요, 그냥 제 생각에서는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니까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드워드 킴 소장님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서울 역세권 개발 플랜 1년 전 오세훈 시장 발표대로 혜택이 아닌 혜택이라고 뭐 이런 물음표를 주셨네요. 용적률 600% 상향 조정도 무조건 올려주나요? 아니면 선별성에 대한 지구 지역 뭐 조합원 발의서가 많아야지 혜택이 유효한가요? 요 질문 그 변호사님 뭐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무조건 용적률 600% 이건 아니고요. 역세권에 따라서 좀 달라요. 거리에 따라서 500%에서 700% 사이로 보시면 되고, 이게 실제로 이제 용적률 신토끼 기획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뭐 35층 룰 폐지라던가, 물론 이게 용적률까지 이제 뭐 완화를 해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제안들이 조금 이제 풀고 있고, 또 이제 그 잠실 5단지나 대치미도 이런 데도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역세권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일부 역세권 개발로 해서 이제 용적률을 400%까지 이제 받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의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합을 결성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 지구를 지정하는데도 3분의 2 발의 제한 동의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조합 설립할 때 75% 이상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동의가 높을수록 좋죠. 그리고 동의율이 높아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동의율이 높을수록 사업 추진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해피님이 말씀 주신 거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하면,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원 분양가 계속 올라가는데 매수 시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냥 보시면 내가 이제 그 들어가는 금액과 시세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투입하는 금액은 재개발 물건을 뭐 투자를 하실 때 감정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진 집의 감정가에, 정확하게는 권리가액인데 여기다가 내가 추가로 뭐 조합에 내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 그리고 뭐 프리미엄으로 매도인한테 주는 돈이 있어요. 이걸 다 합한 금액이 내가 이제 직접 투자하는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돈이랑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좀 주택 시장이 좀 더 나빠지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드시면 그 금액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지금 신의 사업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4가지 주셨는데 그냥 한 번에 묶을게요. 3기 신도시 입주, 그다음 GTX 개통이 서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셨고, 성수동 요즘 핫하다 보니까 이 레미콘 이전하고 또 서울숲 개발 계획, 성수동 상업 부동산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레미콘 부지가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뭐 다 한강에 붙어 있네요.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개발 성공 가능하냐, 완료할 시기, 그다음에 서부 이촌동의 아파트를 사냐, 갖고 있냐, 파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그 김효선 위원님께서 답변 주시면서 세부적인 그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상당히 개발 계획에 관심이 많고 모니터링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3기 신도시랑 GTX 개통에 대해서는 저는 이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사실 신도시를 하나 이렇게 한꺼번에 5개 지구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남이랑 남양주, 그리고 인천 계양, 부천, 그리고 고양 창릉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완전히 지금 그 토지 보상이 끝난 데가 하남이라고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협의가 됐지만 그 지작물에 대한 부분이나 뭐 영업권 이런 거에 대한 건 아직 좀 협의가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직 모든 지구가 지금 토지 보상 자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입주까지는 좀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TX 역시 지금 A 노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착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 모든 개발 계획, 그러니까 GTX 자체가 3기 신도시 때문에 나온 교통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된다라면은 서울에 이제 붙어 있는 외곽 지역들, 그 지역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에 그 고양 향동이라고 거기가 입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서울 지역이 이제 DMC 지역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향동 지구는 가격이 13억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제 DMC에 있는 구축들은 한 8억, 9억 이렇게 좀 내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붙어 있고 GTX까지 개통이 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 신축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붙어 있는 지역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여전히 지금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 도심권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뭐 경고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지금 성수동이랑 용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가장 서울에서 유망 지역이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두 지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다가 지금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다시 조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인데 일단 성수동 산표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 때는 이게 공원이나 뭐 여러 가지 박물관 이런 것들로 개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시장이 바뀌고 나서 지금 50층 정도 고층으로 뭐 문화나 상업이나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부지가 원래는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50층 높이로 짓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성수동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물론 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상업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지금 대로변 기준으로는 거의 평당 1억 5천에서 2억 정도까지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표 레미콘 부지에 뭐 개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완공이 된다면 성수동이 강남 못지않는 그런 상업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굉장히 오래된 소재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당연히 될 텐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3기 신도시부터 개발 계획들이 빠르게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관련된 뭐 금리라던가 아니면 공사비 같은 이런 요건들 때문에 개발 계획은 굉장히 좋지만 이게 빠른 실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거시경제적인 변수에 따라서 좀 완료 시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게 만약에 완전히 완료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용산이 라면 굉장히 입지가 좋은 지역이고 국제 업무지구면 이제 여러 가지 업무지구부터 주거지역까지 다 한 곳에서 해결이 되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입지라서 지금 보시고 있는 말씀해주신 입지들이 굉장히 좀 개발 여전히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그 과정에서 서부이촌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가 뭐 한강매선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용산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아까 정보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어서 실소유자 아니면은 매입이 어렵긴 한데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이라면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약에 지금 해제가 된다라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긴 하지만 올해 안에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더 떨어질 거라는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은 좀 지켜보시다가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조금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 호가가 조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시기를 한번 잡으셔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용산은 그 과거에 그 왜 실패했는지를 반출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 민간
주도로 뭐 삼성물산까지 같이 들어가서 개발을 했었는데 결국은 자금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게 지금 무산된 경험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똑같이 답습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단 초기에 한 2조 원 가량을 공공자금으로 일단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성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민간 쪽에 의뢰를 할 예정이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다만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 여건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아예 무산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서울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진행된다 정도에서 용산을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용산에는 지금 뭐 청와대도 이전을 했습니다만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 밑으로 해서 용산 링크라는 것들이 하나 조성이 돼요. 그래서 용산 그 역세권 중심으로 지하로 코엑스 같은 쇼핑몰들이 지금 구축될 예정에 있으니까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입지적인 여건상 사실은 공급이 많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뭐 용산공원은 뭐 별도로 보더라도 상당히 미래 가치는 높은 지역이다. 앞으로도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도에서 보시면 되고요. 용산 쪽이 지금 평당 한 5천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강남 쪽은 평당 한 7천에서 한 8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용산은 따라는 가는 지역이다 정도로 보시면 사실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서울 쪽에서는 가장 유효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무리할 텐데 뭐 최근 들어서 강남 상구에서 스카이 지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서초, 강남, 용산이라고 참 말도 참 잘 짓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 관련돼 가지고요 이 정도 답변 드리고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행사가 2월 중순 한 2월 25일인가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오셔가지고 미리 질문 준비하셔서 오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 드리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은 끝나고 뭐 저는 말고 여기 계신 분들 뭐 명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